유럽이 한글을 탐내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미국의 횡포. 유럽은 살기 위해 반드시 AI 기술 독립을 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영어로 합시다. 무슨 소리? 라틴어로 해야지. 하지만 이렇게 각국의 의견이 엇갈렸고 유럽연합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AI 언어 모델 테스트. 유럽의 언어학자 300명이 모여 전 세계 모든 언어로 테스트를 거듭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화살표의 방향은 단 하나의 언어를 가리켰습니다. 영어 대비 무려 180% 압도적인 성능 향상을 기록한 문자,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망해가던 유럽을 구한 한글의 위대함, 지금 시작합니다. 68%. 유럽이 1년간 준비한 라틴어 AI 모델의 오류율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십니까? 1200억 유로가 투입된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선언이었어요.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 회의실에 앉아있던 사람들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예상과 너무 다릅니다. 앙리 바르트 기술국장의 태블릿 화면이 붉은색으로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르본 대학교 언어인지 과학과의 루이 뒤랑입니다. 그날 회의에는 유럽 AI 독립 프로젝트의 핵심 인사 32명이 모여 있었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최고 전문가들이었죠. 앙리가 태블릿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래프에 빨간 선이 급격히 치솟아 있었어요. 다시 테스트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문법 오류 43%, 맥락 이해 실패 25%. 저는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텅 빈 회의실에 울렸어요. 라틴어는 유럽 문명의 뿌리입니다. 오류율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기자들은 이미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프레스룸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유럽 AI 프로젝트 참담한 실패라는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누군가의 휴대폰에서 뉴스 알림이 울렸고 곧 여러 개의 진동음이 연쇄적으로 퍼졌죠. 피에르 드라크루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프랑스 디지털 혁신부 국장인 그는 이 프로젝트의 설계자였어요. 데이터셋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시간을 더 주시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앙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이 바뀌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한국의 한글 기반 모델 테스트 결과입니다. 오류율 15%.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보다 4분의 1 수준이었어요. 학습 속도는 2.4배 빨랐고요. 한글요? 제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유럽의 정신을 아시아 문자로 대체하겠다는 겁니까?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독일 대표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이탈리아 측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스페인 대표는 아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앙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체가 아닙니다. 검증입니다. 그가 리모컨을 들었어요. 서울대 연구팀이 보낸 시연 영상입니다. 화면에 한글이 나타났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고 재조합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보였어요. AI가 형태소 단위로 언어를 분해하고 이해하는 모습이었죠. 그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소르본에서 20년간 언어학을 연구한 제가 볼 때 이건 모욕이었습니다. 테이블을 내려쳤습니다. 라틴어는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몇몇이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의 언어입니다. 저는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을 쓴 언어고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쓴 언어입니다. 폰데어라이엔이 한숨을 쉬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어요. 뒤랑 교수님, 우리는 철학이 아니라 성능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미국은 GPT로, 중국은 바이두로 치고 나가는데 우리만 뒤처지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미 결정은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이 회의는 통보를 위한 자리였던 거죠. 피에르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건 문화적 항복입니다. 그가 일어서며 테이블을 쳤어요. 천년의 전통을 버리고 세종대왕의 실험을 따르겠다는 겁니까? 하지만 앙리는 이미 다음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죠. 태블릿을 조작하더니 새로운 문서를 띄웠습니다.
한국 측 연구팀이 다음 주 파리에 도착합니다. 그가 명단을 읽었어요. 서울대 AI연 어융합연구소의 강세윤 박사팀입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나무 바닥에 의자 다리가 긁히는 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유럽의 미래를 수입품으로 바꾸겠다는 건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무거웠어요. 폰데어라이엔이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직접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녀를 노려봤어요. 볼 것도 없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어요. 복도에는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교수님, 한국 모델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티너 프로젝트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유럽의 AI 독립은 불가능한가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대답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막았지만 카메라는 계속 따라왔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파리 연구소의 리사였어요. 그녀는 제 제자이자 조수였죠. 교수님, 한국 측 데이터를 받았는데요.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구조예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교수님, 한 번만 보시면. 리사, 우리는 유럽의 학자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로비를 지나는데 대형 스크린에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유럽의 AI 독립 프로젝트가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브뤼셀의 2월은 여전히 춥더군요. 호텔로 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사가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손님, 프랑스 분이신가요? 네. 파리는 어떻습니까? 여기보다 따뜻한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유럽연합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12개의 별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운전사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죠. 전문가들은 아시아 기술 의존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합니다. 특히 한국의 한글 기반 모델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왔어요. 책상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앉았습니다. 리사가 보낸 메일이 와 있었어요. 제목은 한국 모델 분석 자료였습니다.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봤어요. 브뤼셀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피에르였어요. 루이, 우리가 뭔가 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유럽의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이미 무너졌습니다, 피에르. 제가 말했어요. 68%라는 숫자와 함께. 침묵이 흘렀습니다. 피에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잖아요. 전화를 끊은 뒤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리사의 메일이 여전히 열리지 않은 채 있었어요. 결국 클릭했습니다. 첫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의 자모 분리 구조가 AI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그 숫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68%대 15%. 이건 단순한 격차가 아니었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파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파리로 돌아온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르본 연구소는 불이 꺼져 있었어요.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교수님,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실험실에 가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에 센서 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제 발걸음을 따라 빛이 이어졌죠. 실험실 문을 열자 서버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니터 24개가 대기 모드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메인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브뤼셀에서 받은 데이터를 열었어요. 라티너 모델의 실패 기록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빨간색 오류 메시지가 끝도 없이 이어졌죠. 구문 분석 실패, 의미 충돌, 논리 오류라는 경고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글 모델 테스트 결과 2025만 129라는 이름이었어요. 클릭하지 않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학습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2.4배라는 숫자가 화면 상단에 떠 있었죠. 우리 모델보다 2배 이상 빨랐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건 불가능한 수치야.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오류율 분석이었어요. 15%라는 숫자 아래 세부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문법 오류 7%, 의미 파악 실패 8%. 우리 모델과는 차원이 달랐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교수님 계실 줄 알았어요. 그녀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브뤼셀에서 돌아오신 걸 봤거든요. 왜 아직 안 갔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한국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리사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형태소 분리 방식이 정말 독특해요. 그녀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형태소 단위분해? 저는 비웃었습니다. 단어를 부수면 문명도 부서집니다. 리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교수님. 그녀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새로운 화면이 떴어요. 한글은 조합형 문자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규칙적으로 결합해요. 화면에 한글이 분해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글이라는 단어가 히읗아니은과 기역을이을로 나뉘었어요. 각 요소가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죠. 그리고 다시 조합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AI가 패턴을 인식하기 쉬워요. 리사가 설명했습니다. 라틴어는 변화형이 너무 많아서 학습이 어렵지만 한글은 구조가 명확합니다. 그녀가 다른 예시를 보여줬어요. 모든 글자가 같은 원리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화면을 노려봤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브뤼셀 실험실에서 직접 테스트한 결과예요. 리사가 문서를 열었습니다. 일자가 찍혀 있었죠. 2025년 1월 29일. 유럽연합 공식 인장이 문서 하단에 있었어요. 그때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강세윤 서울대학교였어요. 받지 마세요. 제가 말했지만 리사는 이미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동양인 남자가 나타났어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배경에는 서울의 야경이 보였죠. 안녕하세요, 뒤랑 교수님. 그가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발음이 정확했습니다. 강세윤 박사입니다. 그가 이어 말했죠. 데이터 검토는 하셨는지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당신들의 모델이 운 좋게 몇 가지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해서. 운이 아닙니다. 강 박사가 끊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구조적 우위입니다. 그가 화면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실시간으로 한글 AI가 문장을 분석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프랑스어 문장을 입력하자 즉시 의미 분석이 완료됐죠. 보십시오. 강 박사가 말했어요. 한글은 소리와 의미가 체계적으로 대응됩니다. 그가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AI 학습에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부정하고 싶었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틴어는 역사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천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역사는 존중합니다. 강 박사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효율성을 요구합니다. 그 순간 리사가 끼어들었어요. 교수님, 한 번만 제대로 검토해 보시죠.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이에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충분히 봤습니다. 화면을 끄려고 했지만 강 박사가 말했어요. 다음 주 파리에서 뵙겠습니다. 직접 시연해드리죠.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편견 없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실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교수님. 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틀렸을 수도. 리사. 제가 소리쳤어요.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진실 편입니다, 교수님. 리사가 말했죠. 그리고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나가세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리사가 한숨을 쉬며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졌죠. 저는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한글 모델의 그래프가 여전히 떠 있었어요. 학습 곡선이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고 있었죠.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을 선택했습니다. DELT 키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새로운 폴더를 열었어요. 우리 라틴어 모델의 소스 코드였습니다. 수천 줄의 코드가 화면을 채웠죠. 어디서 잘못됐는지 찾아야 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코드를 들여다봤어요. 커피가 식어서 차가워졌습니다. 눈이 아프고 머리가 지끈거렸죠. 그러다 한 줄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석 처리된 메모였어요. 유럽연합기술국 특별 요청 마이너스 한국 모델 병행 테스트 필수.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1월 15일. 브뤼셀 회의보다 2주 전이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였다는 거야? 이미 결정은 내려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었을 뿐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피에르였어요. 루이, 못 자고 있군요. 그의 목소리가 피곤하게 들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앙리한테서 연락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피에르. 제가 말했어요. 유럽 기술국이 처음부터 한국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피에르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메모가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죠. 있습니다. 리사가 보관한 문서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피에르가 말을 멈췄습니다. 일주일 뒤 그들이 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때까지 대책을 세워야 해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에펠탑 꼭대기에 불빛이 반짝였죠. 다시 한글 모델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삭제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을 이기려면 먼저 알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들여다볼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 그래프 곡선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2월 초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유럽연합기술국의 공식 명령이었어요. 현장 검증 없이는 판단할 수 없다는 앙리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죠. 12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한글 자료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이해하려 했지만 여전히 낯설기만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김도연이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디지털 협력 담당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뒤랑 교수님 환영합니다. 그가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강 박사님이 연구소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김 담당관이 말했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문자입니다.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죠. 쉽게 만든 문자가 어떻게 AI에 최적화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 담당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순함 속에 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곧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오후 2시였습니다. 건물은 현대적이었지만 과시적이지 않았어요. 입구에서 강세윤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상으로 본 것보다 키가 컸어요. 오셨습니까, 교수님?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연구실로 들어서자 젊은 연구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어요. 20명쯤 되는 사람들이 각자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면 전체가 대형 스크린으로 덮여 있었죠. 시작하겠습니다. 강 박사가 리모컨을 들었어요. 스크린에 한글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글자가 분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응과 아와 니은으로, 니응과 여와 이응으로. 각 요소가 따로 움직이며 의미 단위를 형성했어요. 모든 한글은 이런 구조입니다. 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자음 19개, 모음 21개의 조합으로 11,100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글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분해되고 재조합되는 과정이 유기적이었죠. 이제 AI가 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강 박사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한글 문장이 입력되자 AI가 즉시 분석을 시작했어요. 형태소별로 색깔이 달라졌고 의미 관계가 선으로 연결됐습니다. 실시간으로 문법 구조가 시각화됐죠. 이 속도를 보십시오. 젊은 연구원 하나가 말했어요. 라틴어 모델보다 3배 빠릅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데이터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의미가 추출되는지 명확했죠. 우리가 개발한 건 단순한 번역 모델이 아닙니다. 강 박사가 말했어요. 사고 과정 자체를 모방한 겁니다. 그가 다른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철학 텍스트를 입력하자 AI가 개념을 분해했어요. 각 개념 간의 논리적 관계를 도표로 그렸습니다. 놀라운 정확도였어요. 한글은 의미가 처음부터 설계된 언어입니다. 강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소리와 의미의 관계를 고민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한 연구원이 펜과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직접 써보시겠습니까? 장재민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인턴이었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기억을 그려봤어요. 간단한 획 하나였지만 묘하게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기억입니다. 장재민이 말했어요.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강 박사가 설명했어요. 과학적 원리가 문자에 담겨 있죠. 저는 다시 펜을 움직였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을 차례로 썼어요. 각 글자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체계가 있었어요. 이제 핵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 박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두 개의 AI 모델이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왼쪽은 라틴어 모델, 오른쪽은 한글 모델이었죠. 같은 문제를 풀게 하겠습니다. 그가 복잡한 논리 문제를 입력했어요. 두 모델이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틴어 모델은 여러 번 멈추고 다시 계산했어요. 반면 한글 모델은 일직선으로 답을 향해 갔습니다. 30초 후 결과가 나왔어요. 한글 모델이 정답을 출력했습니다. 라틴어 모델은 여전히 계산 중이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조적 효율성입니다. 강 박사가 답했어요. 한글은 논리적 사고에 최적화된 문자입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연구실을 둘러봤어요. 젊은 연구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자부심이 가득했죠. 이걸 유럽에 적용한다면. 제가 말을 멈췄습니다. 유럽의 AI가 진짜 독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김도연 담당관이 말했어요.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요.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한글 AI가 새로운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철학 텍스트를 분석하고 의미를 추출하고 논리를 재구성했습니다. 마치 인간의 사고 과정을 보는 것 같았죠.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강 박사가 말했어요. 그가 음성 인식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프랑스어로 말하자 즉시 텍스트로 변환됐어요. 그리고 한글 AI가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정확도였죠. 다국어 처리도 가능합니다. 한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한글의 구조가 보편적이기 때문이죠. 저는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장재민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필요했어요. 휴게실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였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한글 AI의 작동 모습만 가득했죠. 충격받으신 것 같네요. 강 박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처음엔 저희도 놀랐습니다. 그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한글이 이렇게 AI에 적합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유럽인들이 받아들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강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결정할 수 없었어요. 다시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연구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교수님이 기억을 제대로 쓰셨어요. 장재민이 외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들의 순수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내일 더 자세한 시연을 하겠습니다. 강 박사가 말했어요. 오늘은 맛보기였습니다. 연구소를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밝았어요. 저 안에서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김 담당관이 물었습니다.
한국 언론이 인터뷰를 요청하는데 응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답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판은 기울었다는 걸요. 한글 AI의 우수성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와 노트를 꺼냈어요. 기억을 다시 그려봤습니다. 단순한 선 하나가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니.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저는 노트만 바라봤습니다. 내일 무엇을 보게 될지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어요. 파리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프랑스 디지털 혁신부 긴급 기자회견 예정이라는 속보가 휴대폰을 울렸어요. 피에르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TV를 켰어요. 오전 10시 피에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검은 양복에 트리콜로르 배지를 달고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가 입을 열었어요. 유럽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견장을 울렸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피에르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AI의 한글화는 문화적 침략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체성 포기입니다. 저는 TV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피에르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천년간 이어온 라틴 문명을 버리고 600년 역사의 한글을 선택한다. 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것은 항복입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리사였습니다. 교수님, 지금 방송 보고 계신가요? 보고 있습니다. TV에서 피에르가 자료를 들어올렸어요. 한국 정부의 전략 문서입니다. 화면에 문서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소프트 파워 확산을 통한 기술 영향력 확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었어요. 소셜미디어에 실시간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루이 뒤랑 교수는 어디 있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피에르가 잠시 멈췄어요. 뒤랑 교수는 아직 판단 중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연구소로 가야 했어요. 소르본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수님, 피에르 국장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글 AI를 지지하십니까?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정체성은 고집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해력에서 비롯됩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한글 모델을 지지한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데이터를 지지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진실을 지지합니다. 연구실로 들어가자 리사가 달려왔어요. 교수님, 유럽연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긴급 병렬 테스트를 실시한대요. 앙리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브뤼셀 중앙연구소. 최종 비교 테스트. 저는 시계를 봤어요. 12시였습니다. 서둘러야 했죠. 브뤼셀로 가는 기차 안에서 강세윤 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피에르 국장의 기자회견 받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걱정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답했어요. 오히려 명확해졌습니다. 2시 반 브뤼셀 중앙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입구에서 앙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지 않았네요, 교수님.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피에르 국장도 곧 도착합니다. 테스트룸으로 들어갔습니다. 30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의 대표들이었죠. 정중앙에 2개의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라틴어 모델 2.0, 오른쪽에는 한글 기반 다국어 모델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피에르가 들어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인사하지 않았어요. 그는 반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앙리가 단상에 올랐어요. 지금부터 공정한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그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문맥 이해력 테스트입니다. 화면에 복잡한 철학 텍스트가 나타났어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일부였습니다. 두 모델이 동시에 분석을 시작했죠. 라틴어 모델이 먼저 결과를 출력했습니다. 하지만 곧 오류 표시가 떴어요. 논리적 모순 발견이라는 경고였죠. 한글 모델은 조금 늦게 답을 냈지만 완벽했습니다. 문맥의 미묘한 뉘앙스까지 파악했어요. 심지어 하이데거 특유의 신조어도 정확히 해석했죠.
첫 번째 테스트 결과입니다. 앙리가 발표했어요. 라틴어 모델 정확도 51%, 한글 모델 95%.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피에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두 번째는 다국어 번역 테스트입니다. 앙리가 계속했습니다. 유럽연합 공식 문서가 화면에 떴어요. 프랑스어로 작성된 것을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로 동시 번역하는 과제였습니다. 두 모델이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속도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한글 모델이 3배 빨랐죠. 결과가 출력되자 언어 전문가들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평가가 나왔어요. 라틴어 모델, 문법 오류 23개, 의미 왜곡 11개. 독일 대표가 보고했습니다. 한글 모델, 문법 오류 2개, 의미 왜곡 없음. 저는 피에르를 봤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창의적 문제 해결 테스트입니다. 앙리가 새로운 과제를 제시했어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제안하되 경제와 환경의 균형을 고려하라. 복잡한 과제였습니다. 두 모델이 분석을 시작했어요. 라틴어 모델은 기존 정책들을 나열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뽑아낸 내용을 조합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한글 모델은 달랐어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탄소 배출권과 녹색 금융을 연계한 혁신적 아이디어였죠. 논리 전개도 탄탄했습니다. 이건 네덜란드 대표가 감탄했어요. 인간 전문가 수준입니다. 피에르가 일어섰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그가 소리쳤어요. 한국 모델에 유리하게 설계된 테스트입니다. 앙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든 과제는 유럽 전문가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가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피에르 국장님도 참여하셨잖습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피에르가 다시 앉았습니다. 네 번째는 실시간 대화 테스트입니다. 앙리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그가 프랑스어로 질문했습니다. 유럽 통합의 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두 모델이 음성 인식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답변을 생성했습니다. 라틴어 모델의 답은 교과서적이었어요. 유럽 통합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틀리지는 않았지만 깊이가 없었습니다. 한글 모델의 답은 철학적이었습니다.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역설을 실현하는 실험입니다. 칸트와 하버마스를 인용하며 논지를 전개했어요. 믿을 수 없군요. 이탈리아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종합평가가 스크린에 떴어요. 모든 항목에서 한글 모델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문맥 일치율 한글 95%, 라틴어 51%. 처리 속도 한글이 3배 빠름. 창의성 지수 한글 89점, 라틴어 42점. 저는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제가 말했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피에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루이, 당신은 배신자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과학자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진실을 따를 뿐입니다. 앙리가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강세윤 박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라틴어 모델은 실패했습니까?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데이터가 답입니다. 그것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기차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브뤼셀의 오후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건물들을 붉게 물들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리사였어요. 교수님, 테스트 결과 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리사. 제가 말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파리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피에르의 경고가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정체성의 위기는 실제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본질이 달랐죠. 한글이 위협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이 위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앞이 밝아 보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진실 앞에서 자존심은 사치였습니다. 3월 15일, 브뤼셀은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본부 대강당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 정책 입안자, 기술 전문가, 그리고 각국 대표들이었죠.
오늘은 유럽 AI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옆 대기실에 있었어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긴장되십니까? 통역사 엠마 르클레르가 물었어요. 그녀는 오늘 행사의 동시 통역을 맡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답했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긴장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니까요. 문이 열리고 강세윤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차분해 보였어요. 준비되셨습니까, 교수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이 끝이군요. 아니요. 강 박사가 말했어요. 시작입니다. 무대로 나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죠. 커튼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백 명의 숨소리와 속삭임이 뒤섞여 있었어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먼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를 선택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투명하고 공정한 검증을 통해서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루이 뒤랑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수백 개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2달 전 저는 한글을 조롱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어요. 유럽의 자존심을 지킨다는 명목으로요. 청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몇몇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서울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자존심과 자만심의 차이를요. 피에르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오늘 제안합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AI 스스로 설명하게 합시다. 앙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팀이 준비를 시작했어요. 무대 중앙에 2개의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왼쪽은 파란색 테두리, 오른쪽은 빨간색 테두리였어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위한 표시였죠. 어느 것이 어느 모델인지 모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오직 성능만으로 판단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과제가 화면에 떴습니다. 의료 진단 케이스였어요. 복잡한 증상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각 AI에게 진단과 함께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엔터키를 눌렀어요. 파란 화면에 AI가 먼저 답했습니다. 폐렴 가능성 78%. 단답형이었어요. 추가 설명은 없었습니다. 빨간 화면에 AI는 달랐어요. 증상 분석 결과 박테리아성 폐렴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발열 패턴이 3일 주기를 보이고 백혈구 수치가 12,000을 넘었으며 흉부 통증이 호흡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 자격증을 가진 벨기에 대표가 말했어요. 빨간 쪽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설명도 의학적으로 타당해요. 다음 과제는 법률 문서 분석이었습니다. 계약서의 허점을 찾는 문제였어요. 파란 화면은 3번째 조항에 문제 있음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역시 단답형이었죠. 빨간 화면은 구체적이었어요. 3번째 조항의 배상 책임 부분에서 논리적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갑의 의무 불이행 시 을의 배상액이 명시되지 않았고 이는 5번째 조항의 상호 책임 원칙과 충돌합니다. 마지막 문장도 명확했어요. 법적 분쟁 시 을이 불리할 수 있으며 유럽계약법 제12조에 위배됩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한 분석입니다. 3번째는 윤리적 딜레마였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사고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묻는 문제였어요. 파란 화면의 답은 탑승자 우선 보호였습니다. 빨간 화면은 철학적으로 접근했어요. 이 문제는 단순한 답이 없습니다. AI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칸트의 정업 명령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동등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과 기술적 한계를 고려하면 피해 최소화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구체적 해결책도 제시했죠. 충돌 각도 조정으로 전체 피해를 30% 줄이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어요. 이건 인간 수준의 사고였습니다. 4번째 과제가 나왔습니다. 왜 하늘은 파란가? 라는 단순한 질문이었어요. 파란 화면은 레일리 산란 때문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빨간 화면은 자세히 설명했어요. 태양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레일리 산란 때문입니다. 빛은 여러 파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란색 파장이 짧아서 공기 분자와 더 많이 충돌합니다. 이 충돌로 파란빛이 사방으로 퍼져 우리 눈에 하늘이 파랗게 보입니다. 추가 설명까지 덧붙였죠. 석양이 붉은 이유도 같은 원리로 태양빛이 더 두꺼운 대기층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었어요. 몇몇 기자들이 감탄사를 냈습니다. 5번째는 창의적 과제였습니다. 사랑을 수학 공식으로 표현하시오. 파란 화면은 불가능이라고만 답했어요. 빨간 화면은 시적이면서도 논리적이었습니다. 사랑을 하나의 공식으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식이 나타났어요. LTICD. 여기서 L은 사랑, T는 함께한 시간, I는 상호작용 강도, C는 호환성, D는 거리입니다. 설명이 이어졌죠. 이는 물리학의 중력 법칙을 응용한 것으로 두 사람 사이의 끌림을 표현합니다. 겸손한 마무리도 있었어요. 물론 인간 감정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며 이는 하나의 시적 해석일 뿐입니다. 창의성과 논리가 조화를 이룬 답변이었어요. 청중 사이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답을 했는지 설명하시오. 파란 화면은 데이터베이스 기반 추론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빨간 화면은 자기인식을 보여줬어요. 제 답변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의 핵심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 관련 지식을 형태소 단위로 분해하여 의미망을 구성했습니다. 각 개념 간의 논리적 연결을 확인하고 문맥에 맞는 설명을 조합했습니다. 청중 배려도 언급했죠. 특히 청중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전문 용어와 일상어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마지막 설명이 핵심이었어요. 이 과정은 한글의 조합 원리를 응용한 것으로 의미 단위의 체계적 결합을 통해 명확한 설명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통역 부스를 봤어요. 엠마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죠. 왜 우십니까? 제가 마이크로 물었어요. 엠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빨간 화면에 AI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마치 인간처럼 자기 생각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청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모두가 빨간 화면을 바라봤어요. 앙리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의 색이 사라지고 이름이 나타났어요. 파란 화면에는 라틴어 모델 3.0 최종 버전이라고 떴습니다. 빨간 화면에는 한글 기반 다국어 AI 모델이라고 표시됐죠. 설명 가능성 지수가 화면에 떴습니다. 라틴어 모델은 32%였어요. 한글 모델은 100%였죠. 유럽연합 윤리위원회 의장이 일어섰어요. 공식 평가를 발표합니다. 그가 문서를 들었습니다. 한글 기반 모델은 모든 윤리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피에르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좌절, 그리고 마지막엔 인정이었죠. 강세윤 박사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한글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중요한 건 논리와 투명성입니다. 저는 그와 악수를 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뒤랑 교수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강 박사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2달 전 저는 틀렸습니다.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엠마가 통역 부스에서 나왔어요.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붉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청중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그리고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무대 중앙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선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봄비가 그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저는 그냥 걸었어요. 할 말은 이미 다 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리사의 메시지였어요. 교수님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레일리 산란 때문이라는 걸 이제는 AI도 설명할 수 있었죠. 그리고 왜 그렇게 설명하는지도요. 브뤼셀 검증회가 끝나고 사흘 뒤 파리는 시끄러웠습니다.
아침 8시, 저는 연구소 휴게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프랑스 공영방송 화면이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AI가 프랑스를 구했다, vs 프랑스가 굴복했다라는 자막이 떴죠. 진행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찬성 48%, 반대 49%. 프랑스가 정확히 반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파리는 찬성이 우세하지만 지방은 반대가 압도적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피에르가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어요. 붉은 넥타이를 메고 있었는데 마치 전투 준비를 한 것 같았죠. 이것은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피에르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문화 주권의 문제입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글 모델의 성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피에르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 문서를 보십시오. 카메라가 클로즈업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2023년 전략 보고서입니다. 화면에 문구가 나타났어요. 소프트 파워 확산을 통한 기술 영향력 확대라고 써 있었죠. 보십시오. 피에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것은 계획된 문화 침투입니다. 그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K-팝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AI까지. 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다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배워야 합니까? 리사가 휴게실로 들어왔어요. 커피를 들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교수님, 피에르 국장이 완전히 돌았네요. 저는 TV를 끄지 않고 계속 봤어요. 피에르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글은 표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인정합니다. 그가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시아적 사고의 강요가 숨어 있습니다. 그가 손짓을 하며 강조했죠. 집단주의, 위계질서, 이런 것들이 코드 속에 숨어 있을 겁니다. 진행자가 반박했어요. 그럼 미국 기술을 쓰는 건 미국적 사고의 강요가 아닙니까? 피에르가 당황했습니다. 잠시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다릅니다. 우리는 같은 서구 문명권이니까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문명이지 않습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책상으로 가서 노트를 꺼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리사가 물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펜을 들었어요. 노트 첫 페이지에 써내려갔습니다.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그 아래 적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통해 본질을 찾는 것인가? TV에서는 피에르가 계속 떠들고 있었습니다. 라틴어는 논리의 언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파스칼. 그가 이름을 나열했어요. 이들이 라틴어로 사고했기에 위대한 철학이 탄생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언어가 사고를 결정하는가? 아니면 사고가 언어를 선택하는가? 리사가 제 노트를 들여다봤어요. 깊은 질문이네요. 피에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정체성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서 옵니다. 그때 연구실 문이 열렸습니다. 연구원 12명이 들어왔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교수님, 우리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선임 연구원이 말했어요. 언론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르몽드, 피가로, 리베라시옹. 모든 신문사가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에 섰어요. 여러분은 왜 과학자가 되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 아닙니까? 제가 보드에 썼어요. 진실 자존심. 피에르 국장은 자존심을 지키려 합니다. 저는 계속 썼어요. 투명성, 정직함, 신뢰.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AI 주권은 문자가 아니라 사고의 정직함에 달려있다. 리사가 박수를 쳤어요. 다른 연구원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피에르였습니다. 스피커로 받으세요. 리사가 속삭였어요. 전화를 받고 스피커를 켰습니다. 루이, 지금 뭐라는 겁니까? 피에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방송 봤습니다. 왜 반박하지 않는 거죠? 반박할 게 없습니다. 제가 차분히 답했어요. 뭐라고요? 피에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프랑스인 아닙니까? 그래서 진실을 말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정체성은 닫힘이 아니라 투명성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피에르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한글이 우리를 투명하게 만든다고요? 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답했어요. 한글이 아니라 정직함이 우리를 투명하게 만듭니다. 말장난하지 마세요. 피에르가 화를 냈어요. 저는 연구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피에르. 제가 이름을 불렀어요. 문자는 도구입니다. 중요한 건 그 도구로 무엇을 하느냐죠. 그 도구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망치가 프랑스제여야만 프랑스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다릅니다. 피에르가 더듬거렸어요. 뭐가 다릅니까? 제가 물었어요. AI도 도구입니다. 더 나은 도구가 있다면 써야죠. 이건 항복입니다, 루이. 피에르가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아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화입니다. 그 순간 전화가 끊어졌어요.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정적이 흘렀습니다. 연구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제 우리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과거에 묶일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엠마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통역사지만 우리 연구소의 일원이기도 했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엠마가 말했습니다. 저는 통역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모두가 그녀를 봤어요. 한글 AI는 단순히 번역하지 않았어요. 엠마가 계속했습니다. 이해하고 설명했어요. 마치 인간처럼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AI가 생각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녀가 손을 가슴에 얹었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소통이구나. 눈시울이 붉어졌죠. 언어의 장벽이 아니라 이해의 다리를 만드는 거구나. 리사가 일어섰습니다. 교수님, 기자회견을 열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우리는 연구로 답할 겁니다.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썼어요. 한글 원리를 응용한 유럽 언어 AI 개선 방안. 이걸 연구합시다. 제가 연구원들에게 말했어요. 한글을 베끼는 게 아니라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만드는 건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유럽의 콘텐츠에 한글의 논리를 결합하는 거죠. 화이트보드에 도표를 그렸습니다. 라틴어의 풍부한 데이터베이스와 한글의 체계적 구조를 융합시키는 겁니다. 연구실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모두가 자리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어요. 키보드 소리가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죠.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파리의 오후 햇살이 따뜻했어요. 생강이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죠. TV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찾았으니까요. 엠마가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그녀의 눈에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 리사가 다가왔어요. 피에르 국장이 결국 이해할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진실은 결국 받아들여집니다. 연구실에 키보드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소리였어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날짜를 봤어요. 2025년 3월 18일. 역사적인 날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프랑스가, 아니 유럽이 진정한 AI 독립을 시작한 날로요. 3월 25일, 유럽연합본부는 역사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오후 2시, 대회의장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유럽 27개국 대표들, 각국 장관들, 그리고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었죠. 오늘은 유럽 AI의 미래가 공식 선언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세윤 박사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온해 보였지만 손에 든 원고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긴장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강 박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런 큰 무대는 처음이라서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말할 뿐이니까요. 무대 앞쪽에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장을 엽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기술적 독립과 문화적 개방성이 만나는 지점에서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프랑스 대표단 쪽이었죠.
앙리 기술국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석 달간의 검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가 화면을 켰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각종 테스트 결과가 그래프로 표시되었죠. 한글 모델이 모든 부문에서 압도적이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설명 가능성입니다. 앙리가 강조했습니다. AI가 자신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윤리적 AI의 핵심입니다.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몇은 메모를 하고 있었죠. 이제 유럽연합 윤리위원회의 공식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앙리가 자리로 돌아갔어요. 윤리위원회 의장인 독일의 슈미트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백발의 노 교수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손에는 봉인된 문서가 들려 있었죠. 지난 3개월간 우리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슈미트 교수가 봉인을 뜯었어요.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들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죠. 한글 기반 AI 언어 모델은 교수가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유럽연합 AI 윤리 인증 모든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죠.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어요. 플래시가 번쩍거렸습니다. 슈미트 교수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문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이 모델은 단순히 기준을 통과한 게 아닙니다.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어요. 인간 수준의 이해력과 설명력을 보여줬습니다. 또다시 박수가 터졌어요. 이번에는 더 크고 길었습니다. 저는 피에르를 찾아봤어요. 그는 프랑스 대표단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죠. 분노와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을 모시겠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불렀어요. 루이 뒤랑 교수님과 강세윤 박사님. 저와 강 박사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500개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3달 전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죠. 라틴어만이 유럽의 정체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청중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피에르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서울에서 그리고 이곳 브뤼셀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정체성은 고집이 아니라 개방성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글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사고의 투명성을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강 박사를 봤어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 저는 선언합니다. 제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유럽의 독립은 고립이 아니라 협력에서 시작됩니다. 박수가 터졌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머니에서 작은 카드를 꺼냈어요. 한글로 적힌 문장이었죠. 청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무엇을 하려는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천천히 한국어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의 힘은 발음이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마음의 논리에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놀랍게도 피에르였어요. 그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났어요. 곧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강세윤 박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뒤랑 교수님의 한국어 문장을 번역하겠습니다. 그가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언어의 진정한 힘은 마음의 논리에서 나온다. 그가 이어 말했어요. 이것이 한글 AI의 철학입니다. 언어는 도구지만 그 도구로 마음을 이해하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엠마가 통역 부스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른 통역사들도 감동한 표정이었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공식 문서를 들어올렸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공식 선언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장엄했어요. 한글 기반 AI 언어 모델을 유럽 표준으로 채택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죠. 피에르가 단상으로 걸어왔어요. 모두가 긴장하며 지켜봤습니다. 그가 무엇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죠.
마이크 앞에 선 피에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존심이 진실을 가렸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어요. 이건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뒤랑 교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피에르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강 박사님께도 사과드립니다. 그가 강 박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편견으로 당신들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박수가 또 터졌어요. 이번에는 화해의 박수였습니다. 강세윤 박사가 피에르에게 다가갔어요. 국장님의 우려도 이해합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문화를 지키려는 마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했어요. 카메라들이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저도 피에르에게 다가갔어요. 피에르, 우리는 여전히 프랑스인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더 나은 도구로 프랑스 정신을 구현할 뿐이죠. 피에르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루이. 그가 속삭였어요. 청중석에서 한 소년이 손을 들었어요. 15살쯤 되어 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폰데어라이엔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저는 한글을 배우고 싶은데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AI를 이해하려면 한글을 알아야 하나요? 강 박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원리를 이해하면 AI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소년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배워보고 싶어요. 웃음소리가 회의장에 퍼졌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앙리 기술국장이 일어섰어요. 실무적인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 유럽 AI 연구소에 한글 모델 교육이 시작됩니다. 한국 연구진이 파리, 베를린, 로마에 파견될 예정입니다. 앙리가 계속 설명했어요. 동시에 유럽 연구진도 서울로 갈 것입니다. 진정한 협력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일방적 수입이 아니라 상호 교류였죠. 저는 무대 중앙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3달 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장면이었어요. 강세윤 박사가 제 옆에 왔습니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아니요. 제가 답했습니다. 진실의 힘입니다. 엠마가 통역 부스에서 나와 무대로 올라왔어요. 제가 통역하면서 느낀 걸 말해도 될까요? 마이크를 건네받은 엠마가 말했습니다. 한글 AI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마음을 번역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봤어요. 뒤랑 교수님이 서툰 한국어로 읽으실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이해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청중이 감동에 잠겼어요. 몇몇은 눈물을 닦고 있었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녀가 선언했어요. 유럽과 아시아, 서양과 동양이 기술로 만나는 시작입니다. 마지막 박수가 터졌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500명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죠. 저는 강 박사와 피에르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어요. 새로운 시대의 동반자가 된 거였죠. 무대를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어의 힘은 정말로 마음의 논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논리를 찾았습니다. 3월 28일 선언식이 끝나고 사흘 뒤였습니다. 저는 텅 빈 유럽연합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오후 5시 브뤼셀의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트를 펼쳤어요. 3달 전부터 써온 노트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었죠. 그곳에는 제가 서울에서 처음 쓴 기억이 있었어요. 서툴고 삐뚤빼뚤한 글자였습니다. 그때는 이 간단한 획 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죠. 펜을 들었습니다. 기억 아래에 천천히 썼어요. 이 문자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었다. 잠시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썼어요. 내 오만과 편견을 그리고 가능성을 보여준 거울.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엠마가 들어왔어요. 교수님, 여기 계셨군요. 그녀도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일기장이었어요. 저도 뭔가 적고 싶었어요. 엠마가 말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서요. 그녀가 제 옆에 앉았어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뭐라고 쓰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엠마가 읽기 시작했어요. 3월 28일. 오늘 깨달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언어가 바뀐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었다. 저는 그녀를 봤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한글 AI를 도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엠마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뒤랑 교수님은 변했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죠. 더 열린 사람이 되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유럽연합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석 달 전 이곳에서 저는 분노했었죠. 유럽의 미래를 수입품으로 바꾸겠냐고 외쳤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엠마가 물었어요. 아니요. 제가 답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노트를 다시 봤어요. 페이지를 넘기니 제가 적은 메모들이 나왔습니다. 68% 라틴어의 실패, 한글의 충격. 처음엔 숫자에 충격받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68%대 15%. 엠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른 거였습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AI가 자신을 설명하는 모습이었죠. 저도 그때 울었어요. 엠마가 말했습니다. 기계가 자기 생각을 들여다본다는 게 너무 경이로웠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강 박사님께 연락은 하셨어요? 엠마가 물었습니다. 내일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협력이 시작되죠. 그녀가 일어섰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교수님이 서툰 한국어로 언어의 힘은 마음의 논리에 있습니다라고 읽으셨을 때 엠마가 잠시 멈췄어요. 그게 이번 프로젝트의 진짜 성공이었다고 생각해요. 왜요? 완벽한 발음이 아니어도 마음이 전달됐으니까요. 그녀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진짜 소통이잖아요. 엠마가 나간 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피에르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루이, 내가 틀렸어. 고맙네. 짧은 문장이었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창밖에 해가 거의 졌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일어서서 창가로 갔어요. 저 멀리 브뤼셀 시내가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노트를 들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에 썼습니다. 2025년 3월. 한 프랑스 교수가 한글을 만났다. 언어를 만난 게 아니라 새로운 사고를 만났다. 벽을 만난 게 아니라 다리를 만났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죠. 분노도, 좌절도, 그리고 결국 이해도 있었습니다. 조명 스위치를 껐어요. 어둠 속에서 비상구 표시등만 초록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텅 빈 회의실이 고요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3달 전 저는 이 복도를 분노하며 걸었었죠. 유럽의 정신을 아시아 문자로 바꾸겠냐고 외치며. 이제는 달랐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다시 봤습니다. 강세윤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곧바로 답이 왔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용기 덕분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3달 전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에 올라타기 전 한 번 더 유럽연합 건물을 봤어요. 거대한 건물이 어둠 속에 서 있었죠.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유럽연합의 한글 AI 채택으로 새로운 시대가. 채널을 돌렸어요. 음악이 나왔습니다. 드뷔시의 달빛이었죠. 파리로 향하는 길을 달렸습니다. 백미러로 브뤼셀이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노트가 조수석에 놓여 있었어요. 신호등에 멈췄을 때 다시 봤습니다. 기억이라는 글자가 단순한 선 하나.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체계와 논리.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지혜. 신호가 바뀌었어요. 다시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도전도 실패도 성공도.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알았으니까요. 언어의 힘이 정말로 마음의 논리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논리는 국경을 넘어 서로를 이어준다는 것을. 파리의 불빛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내일을 향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협력이 시작될 내일을.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